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봄이 온다는 입춘입니다. 예전엔 대문에 입춘 100일이라고 써 붙였었는데 이젠 옛말이 됐죠. 이 대문에 붙이진 않더라도 저희 프레스룸이 여러분의 입춘 100일 기운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프레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약 대리 처방을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어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을 열었습니다. 120분간 이뤄진 첫 토론에서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부터 토론 이후 평가와 선거판에 미칠 영향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단일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이야기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고 올까요? 네, 절기상 봄이라는 입춘이지만 날은 더 춥습니다. 입춘 추위에는 김치독이 얼어 터진다라는 옛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이 시기에는 꼭 강추위가 찾아온다라는 말입니다. 이 옛말처럼 낮이 된 지금도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추위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모릅니다. 오늘 전국이 영하권으로 꽁꽁 얼어붙은 채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영하 7도 보이면서 어제보다도 더 추웠고요. 내일은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서쪽 지역에는 눈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호남 서쪽을 중심으로 최고 7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고요. 충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반면 동쪽 지역은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더욱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가 높아 바람이 강하게 부는 산지가 많은 지역이라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영하 2도, 부산이 7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중반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은 차가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칼바람에 체온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큐시트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아이템, 첫 사자 TV 토론,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입니다. 어제 20대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열렸는데요. 이 평가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이 특별한 실수도 의미 있는 언급도 없었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네. 어제 이어진 공방 내용을 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안 그래도 이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 사자 토론 좀 짚어봐야겠다 싶었는데 이 꼼꼼하게 이 막내 유호정 기자가 좀 잘 정리를 해왔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부터 좀 알아볼까요? 이재명 후보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기를 좀 전략적으로 유능함을 강조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유능함 강조됐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윤 후보를 견제하는 데 집중적으로 시간을 썼는데요. 이 유능함을 강조 어떻게 했냐면 특히 윤 후보에게 이 질문을 던질 때 아리백, 텍소노미 네. 이런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연이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상대가 이런 용어를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해 보려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걸 저는 막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
분리수소 생산 산업과 관련된 혹시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저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는 그중에 조그만한 하나이지 미래 산업의 핵심은 전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아리백은 에너지 전환 캠페인 용어인데요. 네. 이 얘기를 들은 윤 후보,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라면서 모르니까 가르쳐달라라고 했고 이재명 네. 후보가 직접 설명을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 뒤이어 나온 EU 텍소노미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도 네.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고요. 아무래도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그만큼 정책적 식견이 부족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를 두고 시청자들의 판단은 좀 엇갈렸습니다. 네. 이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장학 퀴즈냐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대선 후보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냐, 그것도 모르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글쎄요, 아리백, EU 텍소노미. 저는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긴 한데, 은영미 위원님.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온라인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장학 퀴즈냐, 아니면 뭐 그 정도는 대통령인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뭐 용어 디테일 전략이란 전략 차원에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략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 전략을 쓴 이유가 있죠. 자기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많이 준비돼 있고 더 많이 깊이 있게 알고 있다. 한마디로 정책 우위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네. 이런 아주 고난도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쓴 거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앵커도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해석해놓고 보면 아는 용어예요. 네. 예를 들면 EU 텍소노미가 EU에서의 녹색 분류 체계, 한마디로 친환경 그걸로 분류가 되느냐 완전히 네,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풀어줬으면 될 거를 굳이 어려운 영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정책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을 텐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약간 윤석열 후보를 좀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 우위에 있다는 기대 효과는 못 거두고 오히려 이제 오히려 좀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우위를 강조하려다가 윤석열 후보를 골탕 먹이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미지가 깎이는 그런 효과를 봤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는 큰 실점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전문가들이나 좀 아는 용어기 때문에 물론 알았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크게 실점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별로 먹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 결론적으로는 먹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이 이재명 유능함을 좀 뽐내려고 좀 강조를 하려고 이런 좀 어려운 단어를 쓴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사실 어제 우리가 얘기하기로 국가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라는 뭐 이런 전략이었잖아요. 면모가 좀 보여졌을까요? 네, 사실 윤 후보는 계속해서 대장동 토론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제 예상한 대로 대장동 때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이 후보를 향해서도 알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게 한 거냐, 아니면 무능해서 몰랐던 거냐라고 압박을 하면서 관련 답변을 끌어내려고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요. 네. 이 후보는 이에 국민의힘의 방해에도 100% 공공개발을 못한 걸 사과한다라면서 국민의힘을 역공하거나 네. 윤 후보 본인이 이익을 보지 않았냐라면서 화살을 윤 후보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낭비하지 말자, 민생 얘기하자라면서 화제를 돌리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어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막아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성남시가 100% 공공개발했을 건데 아니 뭐 국민의힘이 막을 것도 없고 시장이 한 건데 뭐 국민의힘이 어떻게 막으며 내가 안 한 거다 또는 내가 한 거지만 이거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다. 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남시가 공공개발하는 거 못하게 막고 이랬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후보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재명은 찔러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 이재명 알면 큰일 나니까 비밀 평생 간직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내가 입만 뻥끗하면 윤석열 후보는 죽는다. 이런 말을 왜 할까?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다른 걸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시네요. 응? 여기는 특검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특검 뽑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국민들이 후보. 궁금해하는 것을 다른 후보에게 대선 주자들끼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윤 후보가 듣고 싶었던 얘기는 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어떻게 1조 원 이익을 가졌냐. 이 설계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자 윤 후보 계속해서 질의를 하죠. 그런데 이 후보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좀 다른 쪽으로 화제를 전환하는데요. 그럼 윤 후보 이건 생각해 보셨냐? 라면서 김만배의 누나는 왜 윤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샀냐? 또 김만배 씨가 과거에 입만 뻥긋하면 윤 후보는 죽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얘기는 왜 했냐? 라면서 역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러자 윤 후보 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미소를 지으면서 좀 답답한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신다, 대답을 못 하신다 라면서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 윤석열 후보가 글쎄요, 이 지금 대장동에 좀 굉장히 좀 집중해서 좀 질의를 어제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죠.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윤석열 후보가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장동 사건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게 뭐 본인이 좀 잘하는 일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전략을 폈다는 거, 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일정 정도 대장동 문제를 좀 이슈화시키는 데는 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검사들이 질문할 때 양당 간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좀 몰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수사의 기법이죠. 이제 그런 거를 좀 원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냐, 이 정의를 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옛날에 국감 때 다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이제 이 TV 토론이라는 게 나중에 놓고 보면 누가 더 똑똑하냐, 말 잘했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 이미지로 많이 좌우를 받거든요. 과연 자신감이 있었냐, 네. 그다음에 친절했느냐, 또 카리스마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느낌을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이야기했더라도 또 한 번 이야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솔직히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좀 친절하게 뭔가 설명해주는 효과가 있을 텐데 또 윤석열 후보도 지금 나온 그 시중에 나온 것 이상의 질문을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언론과 국감과 그동안 뭐 청문회 다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새로운 것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어제 토론 보면서 좀 의외였던 부분이 저희도 방송에서 많이 다룬 게 이 배우자 리스크였었습니다. 뭐 김건희 씨, 김혜경 씨 지금 계속해서 배우자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이호정 기자 어제 의외로 이 배우자 의혹 논란 관련해선 전혀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네, 사실 배우자 관련 공방이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그러니까요. 많았지만 이 얘기 토론에서는 일절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 토론에 앞서서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아내가 잘하고 오세요라고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윤 후보는 응원 안 해주던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두 후보 이런 아내의 반응을 언급한 이 사전 인터뷰가 배우자를 언급한 전부였습니다. 이 토론에 들어가서는 일절 서로에 대한 배우자 의혹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뭐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이 두 후보 모두 역풍을 우려한 전략적인 선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120분 토론 내내 유일하게 배우자 언급이 나온 게 이 심상정 후보의 질문이었는데 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고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 배우자와 동행했습니다. 이 토론장에. 그러면서 다른 배우자들은 검증도 많이 하시는데 제 남편은 검증도 하지 않는다라면서 최근에 이제 대선 국면이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로 흘러가는 이런 국면들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좀 심상정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궁금한데 또 유호정 기자가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한다고 이렇게 좀 쟁여두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은 글쎄요 이 배우자 리스크 꺼내봐야 나도 좋을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도낀 개낀 그다음에 피장파장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누가 먼저 꺼내봤자 네. 공격을 해봤자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서로를 위해서 꺼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전략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원래 예상하기로는 나올 거다. 특히 김혜경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진행 중인 거이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공격해봤자 다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을 네. 했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가족 리스크가 없는 네.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왜 그런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요. 이
이 중 그리고 약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정책 대결이 굉장히 급한 후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거티브가 본인이 없다는 강점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미 알려져 있는데 네. 굳이 그동안 TV 토론 하고 싶어서 얼마나 뭐 가처분 소송도 내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원했던 건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야 되는데 굳이 언론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오는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서 자신한테 유리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덕성 리스크가 없는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정책 대결에 집중을 한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을 한 결과가 됐죠. 그래서 어제 토론을 보면서 긍정적인 점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네거티브 공세가 거의 없었다. 이 점만큼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그 사실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뭐 모범 가족이다, 뭐 완전체다라는 뭐 이런 표현도 쓰긴 했었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 전혀 이 뭐 가족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아내와 자식 자랑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걸 딴 사람이 칭찬하면 네. 뭐 괜찮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네. 본인이 그 입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는 이번 토론 전략은 유능함과 그동안의 어떤 많이 축적된 자신의 어떤 능력 이거를 지금 10분 보이는 막 그걸 장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략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쪽이라든지 또 상대 후보들에 대한 어떤 이 질문이라든지 이런 이미지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5년 전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TV 토론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예전엔 뭐 그랬었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네. 뭐 갑철수입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상당히 급락을 했어요. 네.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는 좀 안정감 그리고 어떤 자신이 어떤 이 전국을 이끌어간다는 그런 측면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특히 이제 부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것 같고 뭐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은 언론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의 뭐 아내와 딸에 대해서는 다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굳이 상대방 후보를 어떤 면 지적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아마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저는 그 이야기는 피하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집중적으로 저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공통적으로 두 이 해설위원께서 이 모두 이 제3후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네거티브를 안 한 게 정책적인 이 유능함을 좀 강조한 게 더 돋보였다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 안 그래도 어제 토론회를 본 사람들이 몇몇이 뭐 일부긴 합니다만 말하기를 사실 이 양강 구도인 두 이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제3 후보들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의 어제 토론 좀 짚어줄 사람 없나요? 네, 두 후보의 네. 활약상은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안철수 후보부터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우선 이 후보는 문 정권의 후계자가 맞냐라는 질문으로 이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 후보 후계자는 아니다라면서 대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이 후보님 문재인 정권의 후계자 맞으시죠? 후계자는 아니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점수를 숫자로 먹이기는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드렸습니다. 그럼 집값이 폭등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급 부족에다가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겠죠. 저는 특히 이제 임대 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후보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몇 점을 주겠냐라는 안 후보의 질문에 네. 정확히 점수를 내진 않았지만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서 제가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다라고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떤 질문했냐면요. 네. 이 주택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가요? 라고 아까 말한 듯한 약간의 장학 퀴즈식의 네. 질문을 또 한 번 했습니다. 이 윤 후보의 답변까지 듣고 오실게요.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4점인데요. 84점에. 예, 작년에 서울 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뭐 거의 만점에 거의 다 돼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62.6점입니다, 사실.
네, 사실 주택 청약 관련 질문들은 윤 후보에게는 굉장히 아픈 곳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당내 경선 과정 중에 토론회에서 이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못 만들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요. 네. 이 어제 토론회에서도 안 후보의 질문에 윤 후보 청약 가점 만점 전수가 40점이라고 말했다가 안 후보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야 84점이다라면서 정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후 이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안 후보가 답했는데요. 윤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 군필자에게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 질문을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철수 후보 보니까 글쎄요, 이번이 3번째 도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좀 질문이 날카롭긴 합니다. 그런데 전 특히 이 안철수 후보의 어제 토론에서 가장 이 좀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뜨거운 감정인 국민연금을 작심하고 꺼냈어요. 네. 안 후보 자신의 첫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바로 네. 이 연금 개혁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어제 토론회에서 안 후보 해법이야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누가 돼도 이 개혁은 하자라는 부분에서 공동 선언을 내인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선택이 아니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안에 대한 양당 후보의 답변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이 후보는 좋은 의견이다라고 화답하는 모습이었고 윤 후보 역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다라면서 네. 사실상 그냥 이 자리에서 한 걸로 치자라고 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 후보는 현재 연금공단은 그대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되 대신 근무 기간이나 아니면 그동안 낸 액수에 따라서 공무원이든 일반 회사 직원이든 그냥 같은 액수를 주는 걸로 그렇게 책정하는 걸로 하자라는 공약을 내고 있거든요. 이 반면에 양당 거대 양당 후보들은 아직까지는 이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약은 내걸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연금은 90년생부터 못 받는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그 9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토론회에서 특히 저는 눈에 띄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수아 기자가 눈에 불을 켜고 본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부분. 은영미 위원님. 아까 뭐 이현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뭐 제가 갑철습니까? 안철습니까? 이런 얘기 서툰 토론에 약간 대명사처럼 이 안철수 후보의 그 모습이 항상 좀 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굉장히 좀 능수능란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뭐 제일 어저께 예상보다 달랐던 사람이 저는 안철수 후보였어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 기억만 남았는데 2017년 대선에서. 네. 근데 너무 어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노련한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나 정책적으로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여유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총평을 하자면 굉장히 안철수 후보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싶었고요. 실제로 질문도 많이 날카로운 것들이 꽤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윤석열 후보한테 청약 가점 문제 물론 아까 이재명 후보처럼 어려운 질문을 뭐 장학 퀴즈식으로 해서 뭐 답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청약 가점은 옛날에 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국민의힘 경선 때 논란이 됐었죠. 집이 없어서 통장 안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더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도 뭐 만점이 몇 점이냐고 했더니 84점인데 40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 허점을 끄집어내는 거. 네. 그다음에 연금 개혁 같은 경우도 아니 물론 자기가 독보적으로 다른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이제 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정말 미래를 걱정하는 후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시를 했지만 또 거기서 또 한 가지 놀란 게 다른 후보들이 뭐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음 정권에서는 꼭 하자고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하는 그 노련하거든요. 이런 네. 모습.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저는 이런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다른 후보들은 다 이제 뭐 그런 대로 그럭저럭 뭐 기대치에 뭐 부합하거나 뭐 조금 낮거나 뭐 이런 정도였는데 안철수 후보는 기대보다 상당히 나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은영미 위원께서 거의 안철수 후보 극찬을 지금 해주셨는데 기대치보다 높았다. 네, 정정. 극찬까지는 아닙니다. 이 기대치보다 높았다라고 정정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 말고 사실 어제 심상정 후보도 좀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이 심상정 후보의 경우는 윤석열 후보한테 좀 사과를 이끌어냈어요. 네, 아까 유호정 기자가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네. 했던 부분 제가 재밌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심 후보는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공개된 녹취록에서 나와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야라고 말한 것을 두고 네. 이 사실상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실게요.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간간이 아니다. 이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 김지은 씨한테 네.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심 후보 안전지사를 이 성범죄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윤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모습이었는데 윤 후보 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지사뿐만 아니라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까지 모두 권력형 성범죄자라고 본다면서 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이 두 후보가 좀 굉장히 좀 나름의 이제 활약을 한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현정 위원님, 이 어제 토론 뭐 강력한 한 방이 없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 지금 뭐 키워드로도 쓰긴 했습니다만 어제 이 토론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뭐 평균 이상으로 뭐 기대했던 좀 이상의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한 80점 정도 주고 싶어요.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라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 토론이 예를 들어서 뭐 네거티브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눈살을 찌푸렸을 텐데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 문제, 외교안보 문제, 네. 그러니까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색깔들을 명확하게 좀 드러냈다. 그 국민들 판단하시기에 아 나는 이 색깔이 좋아라고 할 수 있게끔 그런 토론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토론만 놓고 이렇게 대통령을 뽑으라 하면 아마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양강 후보일 거예요. 네. 그렇지만 결론은 또 그렇지가 않죠. 이게 토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로만 뽑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뽑는 것이고 또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잘하면 더 잘해 보여요. 또 상대방 후보는 더 못해 보이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또 이런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당연하죠. 누구나 물어봐도 개혁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당장 자기 문제로 돌아올 경우는 문제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나가는 게 사실 정치인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 어제 토론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심상정, 안철수 후보 그동안 가처분까지 했던 저는 충분한 그런 노력의 결과는 얻었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게 과연 또 지지율로 나타날까? 그런 조금 저는 아직까지도 회의적입니다. 네. 지금 이현정 의원님, 이 나름 80점에 수미한가에서 우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좀 주셨는데 이 이현정 의원님은 80점을 주셨습니다만 이 정작 토론을 한 후보들은 어제 토론 어떻게 평가를 할까? 만족을 했을까 좀 궁금한데요. 알아본 기자 없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일단 뭐 토론회 끝난 후에 100% 만족한 후보들은 없었겠죠. 후보들 각자 저마다 뭐 최선을 다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소회를 조금 나타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토론회 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토론회 끝난 후에 이어가면서 네. 장 외에서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우선 후보들이 토론회 끝난 후에 했던 이야기들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업자를 도와준 사람과 세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죠. 저는 이게 결국은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가 뭘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에 자신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에 뭐 양자 토론이나 이재명 후보에게 제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또 어차피 이거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 있게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퉁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뭐 후보 검증하기도 바쁜데 지금 부인까지 뭐 이 테이블에 올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연금 개혁에 대해서 네 사람 다
그냥 즉석에서 동의한다는 것을 얻어낸 것만 해도 저는 오늘 토론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들의 각자의 이렇게 소감을 들어보셨는데요. 저때가 이제 토론회가 끝난 후에 직접 바로 이어진 인터뷰여서 다들 네. 조금 격앙된 모습으로 인터뷰에 그런 면도 임했었는데 있네요.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으로 각 후보들에게 공격을 좀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의혹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렇게 좀 불만 섞인 이야기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네.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100% 민간 개발 주장을 하면서 이 어느 정도 이제 의혹의 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그리고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집을 샀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면서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집중 좀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대장동 관련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전혀 뭐 대답 안 하고 딴소리만 하더라. 이렇게 자신이 네. 없었던 거 아니겠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도 20억짜리 집을 내가 1억 깎아서 19억에 팔았는데 이게 무슨 도대체 비리겠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본질을 흐리려 한다. 이렇게 반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토론회 이후에 양자 토론할 거냐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거 보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양자 토론이 뭐 TV로 중계되지도 않는 건데 굳이 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뭐 김현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는 좀 나만 갖고 그러냐 좀 억울했고 윤석열 후보는 이 엉뚱한 얘기한다 혼자 답답해하고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김현 기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말고 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도 이 나름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토론에서. 네,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 이야기 꺼냈었잖아요. 그쵸. 이 이야기를 또 이제 본인이 평가할 때 하면서요. 어제 토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뭐 이 국민연금 공감대를 이뤘던 것이다 이러면서 조금 자신의 공적을 좀 소개하는 그런 평가를 했고요. 네. 또 총약 뭐 만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점을 또 지적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좀 처음이라 그런지 이 토론회 자체가 조금 약하게 진행된 것 같다. 뭐 이런 소감을 나타내면서 조금 여유로운 개인적인 평가를 내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에게 몇 점 주고 싶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주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스스로에게 좀 토론에 만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토론회 끝난 이후에는 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배우자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면서 자신의 어떤 강점을 계속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토론이 있으면 이 토론으로 인한 어떤 뭐 민심, 여론의 이 향배 이거를 가장 예의주시하는 건 이 바로 각 캠프입니다. 각 당 캠프인 건데 캠프는 어제 토론 어떻게 봤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토론이 끝나면은 뭐 항상 있는 일이긴 한데요. 상대방보다 우리 후보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뭐 정책 이런 얘기 없이 네거티브에만 열을 올렸다면서 이번에도 대선 후보 윤석열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만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문서답의 끝판왕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또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AI 이준석을 어제 네. 선보이면서요. 우리 윤석열 후보가 잘했다, 참 잘했다 이거를 세 번 반복을 하면서 네. 국민의힘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 토론회에서 우세를 점했다는 거를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모습이 그 AI 네. 이준석 대표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진짜. 이 AI 윤석열 후보도 있더니 AI 이준석 대표도 있고 네, 얼마나 더 많은 이 AI 정치인들이 나올지 이 기대가 되는데 네, 이 지금 보니까 각 당에서 어쨌거나 자기네들이 짠 어떤 프레임, 우리는 유능하고 이 저쪽은 뭐 대장동을 잘못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들이 짠 프레임의 이 각 당의 평가, 캠프 평가도 좀 짜맞춰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의원님께 좀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지금 토론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토론이 사자 토론이었는데 사자 토론의 승자 한 명만 꼽는다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은영미 위원부터. 네, 아까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제가 기대치보다 높아서 가장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는 했는데 네. 저는 승자는 어제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점을 물론 이제 뭐 대답을 못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큰 네. 실점을 안 했거든요. 1등의 입장에서는 실점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인데 그 전략에 대체로 부합했어요. 워낙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일단 낮다. 그러니까 네.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기대치보다 잘했느냐, 기대치보다 낫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대치가 이미 낮아 있기 때문에 칭찬인지 비판인지 알 수가 없네요. 네네. 알리백이라든가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몰라도 네. 뭐 그거 모를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실점을 안 했다. 일단 그렇게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선방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이현정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두 번째라서 참 이야기가 곤란한데 호날두 선수가 골 2골만 넣어도 비판받거든요. 그쵸. 왜냐면 한 두세 골 넣어야 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출발선이 일단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토론을 워낙 잘한다 해서 뭐 평균적으로 한 80점을 주고 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어제 보니까 굉장히 긴장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음이라든지 여유로움이 상당히 이제 보이지 않았다.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무래도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토론을 주도한다든지 여유로움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김혜경 씨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경직돼 있었다. 반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조마조마 저 또 말실수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지지자분들이 많은 그런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교안보 면에서 본인이 좀 더 이 특장점을 좀 드러낸 게 아닌가. 좀 더 색깔을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사드 배치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은 잘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불안한 모습들. 그러니까 좀 떨리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개선이 안 된 측면들 있었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과 말은 잘하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좀 의문점들이 솔직히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처음에 이 주제와 같이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전체로 보면 자기 수준에 맞게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평균적으로 이 토론 자체는 일단 무난한 출발점이 됐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성관의 주체 세 번의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4명 중에 1명은 꼽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아니 뭐 저도 사실은 솔직히 저 은영미 의원 비슷하게 네. 윤석열 후보가 뭐 침대 축구를 하든 뭘 하든 어쨌거나 좀 선방은 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전체로 출발선에 놓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의 어떤 선전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위원께서 공통적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이 4명 주자 중에 좀 승자다라고 꼽아주시긴 했는데 글쎄요, 이게 이 칭찬인지 비판인지 알 수가 없는 묘한 이 답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낮아서 기대치보다 좀 잘했다 뭐 이런 평가였었기 때문에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이었습니다. 이 다음 얘기로 가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 차원의 평가까지 캠프 차원의 평가까지 좀 알아봤는데 보니까 김현 기자 이 개별 의원들이 이 또 각자 다 토론을 보고서 또 평가를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TV 토론을 두고 여러 이제 감상평들이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일단 몇 가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민주당 일단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SNS에 조금 특별한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글인데요. 네. 저게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한꺼번에 이제 쉼 없이 한 문장으로 적은 건데 저희가 저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만 집중을 하면서 주택 청약이나 뭐 알리백 이런 중요한 내용을 좀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네. 특히 뭐 민주당에는 뭐 앞서도 보셨겠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그 재생에너지 아리백 이 용어를 몰랐다 이렇게 답한 거를 두고 굉장히 좀 집중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민주당이 이 내용을 두고 좀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민주당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00번 양보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알리백에 대한 이 고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합니다. 이 대선 후보가 알리백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한 데 대해서 정말 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이 알리백 비판에 대해서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토론회가 뭐 장학 퀴즈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을 좀 맞비난하는 모습 보였고요. 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앞뒤 없이 갑자기 이 용어를 꺼내면서 TV 토론에서 이 이야기만 한 거는 국민에 대해서 좀 예의가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맞 공격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현 기자가 소개해준 내용은 뭐 송영길 대표, 뭐 윤호중 원내대표 다 민주당 쪽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토론에 대해서 뭐 평가 내린 의원 없을까요? 네, 조금 토론에 대해서 좀 재밌게 이야기한 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윤석열 선대위에 얼마 전에 합류한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은 이 토론회를 안 봤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그래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그 청년의 꿈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토론 어떻냐 이렇게 좀 평가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홍준표 의원 이거 대해서 좀 못 봤어요. 이렇게 답을 하면서 이게 뭐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론회를 안 봤다고 답해서 조금 눈길을 끄는 모습 보였고요.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이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네. 이제 강력한 우파 정치인이 없다. TV 토론회를 잘 보니까.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좀 대신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이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강력한 우파 정치인, 이게 국익이다. 이렇게 자신의 좀 존재감을 조금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여러 답변들이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강한 우파 철학이 있는 후보가 왜 없냐라는 이 어떤 네티즌의 이 질문인 건데 어제 나온 4명 후보 중에서는 이 강한 우파 철학이라고 한다면 굳이 4명으로 따지자면 윤석열 후보를 얘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윤 후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좀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게 없을까요?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는 저렇게 토론에 안 봤다면서 조금 피하는 모습 보였지만요. 네. 약간 이제 빗대서 표현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 댓글 중에는 그 베네수엘라의 이제 포퓰리즘 정치인 차베스에 빗대서요.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경기도 차베스와 검찰 차베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 골라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둘 중에 골라달라는 이 질문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남겼습니다. 네. 보통 같은 뭐 윤석열 후보를 조금 선택을 할 법도 한데 할 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 보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토론을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는 토론에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홍준표 의원이 대신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질문도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 철학만 굳건하면 되는데 이렇게 조금 여운을 남기는 듯한 답을 달았어요.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토론 실력이 조금 더 좋다는 듯한 이 글쓴이의 의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홍준표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조금 눈길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긴 했는데 글쎄요, 여전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는 좀 아직까지 좀 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아이템은 소고기 11만 8천 원, 그 이유는 입니다. 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요용 의혹, 이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추가로 관련 의혹들이 제기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어제까지 전해드린 내용은 이 후보의 측근인 배모 전 사무관, 네. 이 A씨 공무원인 거죠. 공무원과 이 밑에 있는 A씨, 비서 A씨가 두 사람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이 배 전 사무관이 A씨의 지시를 해서 이 A씨가 소고기를 11만 8천 원어치를 본인 카드로 결제해서 이 후보의 자택에 보낸 뒤에 그 다음 날 다시 개인 카드를 취소하고 네.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라는 의혹까지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바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대화록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그동안 12만 원씩 끊어서 이런 결제를 하는 이른바 카드깡이 네.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12만 원으로 이 잘라서 결제해라라고 해서 소고기도 11만 8천 원으로 자른 거예요? 네, 당시 A씨가 받은 지시에 따르면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배 씨 스스로 카드깡이라는 단어를 직접 네. 쓰기도 하는데요. 네. 배 씨가 A씨에게 지시를 하기를 내가 카드깡 했을 때 20만 원을 넘긴 적이 없다. 안심은 비싸니까 등심으로 한 10인분 하면 얼마인지 물어봐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A씨 제보자가 네. 12만 원이 넘으면 그래도 결제를 하냐라고 배 씨에게 묻자 배 네. 씨는
결제액을 12만 원에 맞추라고 지시를 하는데요. 네. 지금 쓰이는 이 법인카드는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실 직원들이 뭐 식사 등에 쓰는 카드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하루 한도가 일정 부분 관례적으로 정해져 있고 네. 이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결제를 반복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실제로 제보자 측은 사적으로 사용한 게 드러날 우려가 있어서 정해진 한도에 맞춰서 결제한 것이다. 이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12만 원에 맞춘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카드깡이 뭐 9개월간 10번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이 소고기 외에도 샌드위치 12만 원에 맞춘 초밥 심부름도 있었다라는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중 상당수는 김혜경 씨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저희 MBN 취재진이 A 씨와 배 씨와의 텔레그램 대화 네. 카톡방을 입수한 내용을 보면 네. 샌드위치 주문해 오세요라고 지시를 하는 부분이 담겨 네. 있습니다. 이 때문에 뭐 샌드위치나 초밥 등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음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이 MBN이 직접 입수한 그 SNS 이 대화 내용까지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구체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의혹 뭐 지금까지는 제보자가 이 제보를 한 뭐 주장이긴 한데 경기도가 감사에 들어갔죠.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저희가 입수한 바로 그 이 대화 내용이고 이 실제로 이걸 전달한 뭐 쇼핑백이 지금 보여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MBN이 직접 입수한 그런 이 SNS 이 사진입니다. 캡처본인데 이호정 기자, 이 경기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에 경기도가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 감사실 내부의 인력으로만 감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사가 아니긴 하지만 네. 이 후보의 직감적인 영향력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제기된 거고요. 네. 실제로 지금 경기도실 감사관이 이 후보가 임명한 민변 출신입니다. 네. 이 때문에 도 관계자도 직접 이 후보가 임명한 감사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을 알고 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감사로 안 된다, 수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사와 별개로 네.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뭐 저희도 직접 그 대화 내용을 좀 입수를 하고 뭐 당시 썼었던 뭐 그 사진 이 뭐랄까 쇼핑백을 찍은 그 사진까지도 지금 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 제보이고 주장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어떤 증거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이 지시한 이 5급 공무원 배 씨가 어쨌거나 이걸 내가 지시한 건 맞다까지는 인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 김혜경 씨가 이 사실을 알았었냐 몰랐었냐 여부이긴 할 텐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얼마만한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의 김건희 씨가 이제 허위 학력 등등을 할 때 본인이 주장했던 이제 공정의 가치를 굉장히 훼손시켰다. 네. 그래서 지지율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행정가인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유능했다. 또 본인이 이제 그래도 이제 도정을 잘 했다. 이런 네.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저는 터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일단 보는 것이죠. 또 왜 그러냐면 이 사태가 그냥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2010년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미 이 배모 씨라는 분이 채용이 돼서 있어 왔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경기도에서 또 있었고 지금도 이제 사실은 선대위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2만 원 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식사비, 의전팀 식사비가 12만 원 넘지 못하니까 100원 단위는 떼고 그다음에 12만 원을 계산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텔레그램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게 이 배모 씨가 밑에 있는 7급 공무원 A 씨한테 수시로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다 사진 찍어서 일일이 다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일일이 또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증거로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저는 뭐 그렇게 감사가 어려운 감사가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카드 기록 내용하고 사용 시점, 그 시점에 과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 있었는지. 예를 들어 지난번 이 그 카드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가 경남에 내려갔을 때 이 카드가
이쪽 경기도에 쓰여졌거든요. 초밥 주문할 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보면 주로 공직자들 이 감사할 때 제일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이 카드 사용처와 그 본인이 있었던 장소 이게 차이가 날 때 이게 문제를 삼습니다. 이제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이재명 뭐 그렇다면 이걸 인지하고 있었느냐가 핵심일 것이고요. 네. 또 김혜경 씨가 계속 집에 저렇게 배달을 해놓는데 그거를 알고도 그냥 놔뒀던가 이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는 저는 뭐 일단 빨리 이루어지나 보고 문제는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이재명 부부가 인지하고도 놔뒀는지 적극적으로 아니면 지시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일 텐데 글쎄요 이게 이제 뭐 경찰에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 선거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좀 갈라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의혹만 증폭된다면 본인의 지지율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를 했고 이 감사 자체가 뭐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 결과 그냥 배 씨의 단독 소행이다. 몰랐었다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는. 그러면 이 리스크 털어버릴 수 있는 걸까요? 뭐 일정 정도 이제 털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상급자라서 관리 감독에 또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본인의 집에 저렇게 배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가? 아마 그 감사 결과에 대한 또 신뢰 여부도 또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설령 감사에서 뭐 아니라고 나온다고 한들 그래도 어쨌거나 약간의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 문제도 있고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 얘기 말고도 사실 이 김혜경 씨 관련해서 뭐 대리 처방 의혹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운 얘기가 들립니다. 이수아 기자. 네, 제가 좀 취재해 봤는데요. 이 대리 처방 의혹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는 배 씨가 네. 이 약 대리 처방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은 자신이 먹는 약이다라고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서 해명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역시 제보자 A 씨의 추가 폭로로 이 해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내용을 전해드리자면은 이 지난해 3월에 A 씨가 도청 의무실 비서 이름으로 처방받았다는 바로 그 약과 같은 약을 김혜경 씨가 한 달 뒤쯤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6개월치를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A 씨는 배 씨가 김혜경 씨가 아니라 자신이 늦은 결혼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조금 황당하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는데요. 네. 이 배 씨의 지시로 자신이 직접 이재명 후보 부부집 앞에 이 약을 가방에 넣어서 걸고 왔는데 그럼 이 집 앞에 걸어둔 것을 배 씨가 몰래 가서 다시 훔치기라도 했다는 것이냐. 그 배 씨가 직접 약을 넣을 봉투 색깔까지 직접 골라줬는데 그러면 알고 보니 이 약이 자신의 것이었다는 것이냐라면서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는 막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가 되는 약 조금만 설명해 드리자면은 네. 이 폐경기 여성들이 먹는 이 치료제 호르몬제입니다. 그래서 김혜경 씨는 50대인데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배 씨는 40대라는 점도 이 민주당의 해명이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제보자는 언론에 지금 이 내용을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옆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요. 이 대리 처방에 대해서는 후보와 배우자 모두 몰랐고 이 대리 처방 받은 약은 김혜경 씨가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제보자 A 씨가 직접 김혜경 씨 집 앞에 약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인증샷도 좀 찍었는데 그렇다면은 배 씨가 자신이 복용할 약을 이 후보 집 앞에 가져다 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냐라고 몰아붙이면서 이 거짓말도 김혜경 씨가 직접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는 결국에는 선대위 명의로 이 배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해명을 한 것처럼 꾸미고 이 선대위가 앞에서 발표해주는 꼼수가 의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측은 일단 그 부분은 좀 A 씨와 배 씨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는 좀 알기가 힘든 부분이다라면서 왜 이 약이 김 씨 집 앞에 배달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자신의 SNS에 글을 썼다가 갑자기
삭제를 했다고요? 네, 하태경 국민의 의원이 어제 SNS에 올린 글이 그 네. 내용입니다. 좀 짚어드리면요. 이재명 후보의 과거 SNS 글을 캡처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조금 올렸습니다. 이 캡처된 글에 보면 이재명 후보는 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후보 배우자 수행 인원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사실을 알려드린다라면서 이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네.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근데 현재 논란의 중심인 배 씨가 네.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죠. 예, 그래서 현재 이 글은 이재명 후보 SNS에서 삭제된 상태인데요. 이를 네. 두고 하태경 의원이 공무원을 김 씨의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이 없다는 이 후보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면서 공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뭐 공격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궁금한 건 바로 김혜경 씨입니다. 지금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지금 김혜경 씨가 있는데 김혜경 씨 그동안 사실 선거운동을 굉장히 물심양을 열심히 도왔었거든요. 네. 지금도 전국 각지 다니면서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실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 무안을 시작으로 2박 3일 동안 이 전라도 광주와 전남 지역을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뭐 겉에 이유는 코로나 확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연기했다는 소식을 민주당 선대위가 전한 상태인데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과 좀 무관하지 않다라는 시각이 많고요. 이뿐만 아니라 좀 다음 일정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 아직 일정 재개 시점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사퇴 추이를 좀 본 뒤에 김 씨가 다시 일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아마도 이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차곡차곡 그 이 후속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은요. 끝나지 않은 야권의 단일화 희망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좀 눈길을 끈 이유가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단일화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들쑥날쑥한 여론 지지율만 보고 지금 여유롭게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부터라도 후보 단일화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에 대한 좀 이해력과 경제, 과학 분야에 대한 안목 등이 우리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면을 좀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단일화 필요성을 좀 역설을 하면서요. 굉장히 좀 눈길을 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일단 단일화에 대해서 총대를 매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꾸준하게 단일화 없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이야기 직후에도 여전히 단일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권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와 우리 후보 간에 보면 철학의 차이도 상당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서로 그렇게 접점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남아있는 것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저희가 합쳐지기 어려운 그런 사실 이재명 후보와 더 성향이 가까운 표들이 아닐까라고 저희는 의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이미 뭔가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준석 대표의 개인 생각이죠. 대표든 선대본이든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전략적으로 대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단일화 카드는 늘 가슴속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타이밍을 가지고 이제 후보가 결단을 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요. 그 이준석 대표 얘기 가지고 그 전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단일화에 대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거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 이후로 안철수 후보를 만약에 단일화를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표가 우리 윤석열 후보로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비관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반면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적당한 타이밍이 오면은 각 후보들 모두 이 단일화에 대한 카드는 마음속에 갖고 있을 거고 타이밍이 오면 이 두 후보가 카드를 꺼내면서 결국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권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단일화를 하려면 후보 개인의 어떤 결단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윤석열 후보를 보면 지금은 약간 단일화보다는 이 당내 원팀 구성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홍준표 의원이 이제 학헌표에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유승민 의원을 모시는데 이제 네. 윤석열 캠프는 올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설날 연휴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전화를 받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부재중 전화에 대해서 회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진 상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모습인데 여기에 화답이 없는 상태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어떤 정치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최측근들과도 지금 연락을 아예 하지 않고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유승민 의원이 원팀의 마지막 퍼즐인 만큼 네. 이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 여부를 두고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지금 보면 이 윤석열 후보 일단은 이 단일화보다는 원팀 구성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원팀 구성 그리고 야권 단일화 논의 어떤 게 더 시급한 사안일까요? 일단 원팀은 대체로 됐어요. 남은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고 그보다도 좀 더 원팀을 빨리 했으면 좋았던 사람이 이제 홍준표 의원인데 설 연휴 네. 직전에 스스로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원팀으로 합류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연락도 안 되고 뭐 들어올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더 상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별 효과가 없을 거예요. 들어와도 그거보다는 지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관건인데 원래는 설 연휴 지나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설 연휴가 설 민심의 밥상머리에 올라오면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네. 지지율 판도에. 그리고 그때 이제 설 연휴 때 토론, TV 토론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TV 토론이 그때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양자든 뭐 다자든. 그리고 이제 어제서야 첫 TV 토론이 열렸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한 일주일 정도 수년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TV 토론에서 뭔가 좀 판세를 가를 그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지지율의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인 결과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또 하나 있는 게 김혜경 변수예요. 김혜경 배우자 김혜경 의혹이 나왔는데 그게 그제 수요일 날 김혜경 씨가 사과를 하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악재 자체도 불리하지만 악재가 될 수 있지만 그 태도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물쩍 사과를 했다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가 아마 다음 주 초반 또는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 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판세의 변곡점이 다음 주 초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과연 단일화를 할지 말지가 원래는 설 연휴가 변곡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때쯤이면은 아마 대충 가닥을 잡고 아마 물밑 움직임이 만약에 하려면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초반쯤에 여론조사 결과 이번 주말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은영미 위원께서는 단일화 논의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 초쯤 되지 않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탑 기사를 좀 정해보겠습니다. 탑 기사, 어젯밤에 드디어 열린 4자 토론. 이 국민들이 참 기대를 갖고 봤습니다만 생각보단 좀 치열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음 토론은 좀 더 치열하고 좀 개인 비전을 볼 수 있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탑 기사 4자 토론으로 하겠습니다.